군인, 그들은 누군가의 자식이자 배우자이고 형제입니다. 노만규 씨 부부는 언젠가부터 가족 사진을 함께 보는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건강했던 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고 노광욱 이병. 이게 저는 사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에 아들하고 찍은 거. 이게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이게 두 분이서 찍은 게? 네, 이거밖에 없어요. 어릴 때도 없고. 이 새끼가 이렇게 잘 커가지고 그래도 20살이면 다 잘 컸잖아. 군인 가가지고 됐으니까. 노광욱은 부부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라고 뭐 막 귀하게 키웠다 이거보다도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키웠어요. 조용하고 순한 성격이었던 노광욱은 1998년 21살에 입대했습니다. 그해 11월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나왔는데 얼굴 인상이 좀 바뀐 것 같아. 이렇게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그래서 우리가 제 인상이 바뀌었어, 이상하다. 막 이랬어, 식구들끼리. 하기 싫은 노래 시킨다고 그러고 뭐 막 짜증내더라고. 자기 후원병이 들어오려면 6개월이나 있어야지 들어온다고. 군대는 어쩔 수 없는 계급 사회니까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되니까 시간 싸움이니까 그냥 참고 그렇게 해라. 다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제가 좀 강해지길 바랬어요. 군대는 다 그런 곳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4층이었거든요. 네. 14층으로 올라 14층 창문을 뛰어내린 거예요. 그 경비실 거기 지붕에 급한 마음 딛고 그냥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죠. 올라가서 딱 안으니까 머리를 안았는데 머리가 다 어스러졌더라고. 시사직격이 입수한 당시 노광욱 이병에 대한 군 조사 기록입니다. 평소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해 자살했다며 일반 사망 처리했습니다.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헌병대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노광욱이 매사에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구타미 가혹행위도 없었다. 결론 내렸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나? 응? 바보 같은 놈 맨날 개 원망만 했죠. 남 다 잘 견디는데 조금만 참으면 될걸. 조건을 걸어요. 장례를 치러줄 테니까 여기서 이걸로 끝내는 걸로. 그래서 그럼 옆에서 또 사람들이 뭐 여기서 이 일을 달거나 뭐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애 치르고 부대를 찾아갔어요. 이제 애 소지품 같은 것도 이제 가져오고 그러려고. 그랬는데도 말 안 하더라고. 우리 강욱이 군대 생활이 어땠냐? 응? 말 안 해요. 자기가 아들이 돼주겠다고 이런 소리만 해. 그 선임병인지 누가, 그지? 지가 아들이 돼드리겠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들을 원망하게 됐다는 어머니. 부부는 그렇게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1948년 국군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전투가 아닌 사건 사고로 숨진 군인은 약 7만 5천여 명. 이 중 노광욱처럼 군에 책임이 없다고 한 비순직 군인은 3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이런 억울한 죽음들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기구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이 떠난 지 20년 만에 진정서를 썼습니다. 다 군대 가서 그러면 다 자살해야 되냐? 그놈도 여린 것도 책임. 그럼 니네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밝혀달라. 내가 그렇게 썼어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당시 군의 수사 내용과 달랐습니다. 노광욱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미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모욕적인 폭언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노광욱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가혹행위, 부대관리 소홀이 사망 원인이 되었다며 진상규명위원회는 노광욱에 대해 순직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사실들이 당시 군 조사에서는 은폐되었던 것일까? 감싸 안는 그런 경향들도 나타나고. 남은 사람들 살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덮고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안의 어떤 경향, 이런 그 폐쇄성, 또 기밀주의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화시키고 정당화시키지 않았는가. 이 문제가 현재의 문제라는 거죠. 현재 유족들의 문제고, 현재 당사자가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즉 명예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위안이 많이 되지요. 정리가 되죠. 그래도 나 때문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나 마누라한테 그래. 나 때문은 아니잖아. 왜 나만 와가지고 그랬냐. 이제 이제 부부싸움도 이제 많이 좀 잦아들었고, 가장 큰 게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있으면 그 가정은 한 7, 80%는 깨질 거예요. 아마 조사 다녀보세요. 분명히 깨져. 왜? 부부간에 우선 사이가 멀어져. 군이 개인적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처리한 사례를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76%가 부대적 요인, 즉 구타나 가혹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유동환 이병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로 인한 자해 사망으로 순직 권고 결정됐습니다. 유동환 씨의 누나 수진 씨는 순직이 결정된 후에야 처음으로 동생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대학에서 학생회 활동을 할 만큼 활발했던 유동환. 그러나 탈영 후 부대 철책선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사 결과 유동환 이병은 지속적인 욕설, 구타와 얼차려를 당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군은 유동환이 허약 체질로 인해 군 생활에 부적응했다, 내부 부조리 및 폭행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군의 조사를 납득할 수 없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8개월 만에 돌아가셨지. 그 동생이 잃고 나서 술로 지시에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가족들끼리 거의 35년 동안 동생 얘기랑 아버님 얘기를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그 후 가족들의 추억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형제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찾으러 어머니 집에 갔는데 앨범이 텅텅 비어 있어요. 다 불태우셨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랬겠어요. 낡은 앨범이 그냥 빈 앨범으로 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진 찾으러 가서. 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수많은 군인들의 죽음을 마주해온 이호 교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건 징병제 국가가 군인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합니다. 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순간이 항상 생각이 들어요. 무력감과 막막함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군대와 부대와 국가가 그들로부터 난 도망쳐 가야 되고, 국가로부터 도망쳐 가서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가족으로도 못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처절한 외로움과 또 국가에 대한 배신감은 얼마나 더 컸을까. 우리가 군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입대 전에. 적격 판정을 내려서 온 병사라면 다시 가정에 돌려보내는 데도 책임지고 국가는 돌려보내야 된다. 부실 조사를 넘어서 조작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1969년에 사망한 정현진 이병 사건 직접 수사하셨는데 이게 매화장 보고서입니다. 이걸 보시고 어떤 느낌 처음에? 이 매화장 보고서를 보고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저 호기심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즉 호기심이라는 것은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넣어놓은 단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현진 이병이
소대장 심부름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초소에 근무하는 선임병 2명이 정현진 이병을 부릅니다. 예. 이 선임병이 정현진 이병한테 안전핀이 뽑혀 있는 수리탄을 손으로 주는 겁니다. 정현진 이병은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수리탄을 떨어뜨립니다. 발밑에.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선임병 2명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게 수리탄이 터져서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선임병 2명은 피해자라고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그렇게 사망한 사람 중에서도 비순직 처리자가 순직 처리자보다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트럭을 타고 가다가 예. 이게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 예. 그러면 본인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다. 그러니 본인 책임이다. 그리고 구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부대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국가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개인이 잘못한 거다. 라고 하기 때문에 비순직자가 순직자보다 훨씬 많게 되는 겁니다. (1964년 9월) 박정희 정권은 자유진영 수호를 내세우며 베트남전 파병을 시작합니다. 이후 8년 6개월 동안 약 32만 명의 한국 청년들이 국가의 명을 받고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22살 청년이던 안학수 하사, 가장 먼저 베트남에 파병된 비전투 부대 비둘기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영어에 능통했던 안학수는 1964년 베트남전 파병 초기 통신병으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님 펄쩍 뛰었죠. 전쟁 나면 남의 나라 전쟁터에 왜 자식 보내나. 근데 반대하다가 이제 아버님이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동의도 하고 그래서 가게 됐죠. 타오 해변. 이곳에 우리 한국군으로서는 최초로 파견된 이동외과 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 호치민시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동 외과병원에서 안학수는 사이공을 왕래하며 주로 의약품 수령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귀국을 일주일여 앞두고 평소처럼 사이공으로 출장을 갔던 안학수는 부대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겁니다. 항상 한국의 가족을 걱정하며 귀국을 손꼽아 기다렸던 안하사. 꼬박꼬박 보내던 편지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가 평양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님 교장에 있는 학교 정문에서 문구점을 하는 아주머니가 막 뛰어와가지고 날로 손잡고 빨리 집에 방에 들어가서 그 라디오 빨리 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학수가 라디오 북한 방송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그때 큰 전축에 라디오를 이렇게 트니까 이제 북한 도착하는 환영식 나오고 형님이 월북했다는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목이 꽉 잠겨 있고 그리고 원고를 1년 투 같은 그런 식으로 말이었고 그리고 그 내용은 박정권만이 비판하고 아버지가 교장 그때 훈시를 늘 월요일 애국조회 때 방공 교육을 늘 시키기 때문에 아버님도 걔가 어떤 애인데 왜 걔가 월북을 하냐 말이 안 된다. 다음 날 집으로 찾아온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가족에게 안 하사가 납북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공무 출장 나갔다가 사이공 근교에서 베트공들한테 붙들려서 포로로 끌려다니다가 아마 포로 수용소에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에 가게 됐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녹음기를 꺼내 포로 송환 시 유리할 수 있으니 안하사를 돌려보내달라는 가족들의 목소리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정부는 안학수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나사의 여자 관계가 복잡했고 이로 인해 부채가 많았으며 평양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빨갱이로 낙인 찍혔고 감시를 받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생생하죠 지금도. 근데 별로 여기 보안사 건물이 기억이 나는 거는 지붕이 시커멓게 돼. 뭘 했는지 정문 앞에는 태백공사라고 간판 적혀 있어요. 이게 태백공사 자리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안용수 씨는 수시로 학교 옆에 있던 보안사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대금으로 이렇게 바른말 대라. 대금 갖다 대면서 고춧가루하고 소금이 탄 물에다가 집어넣고 바른말 해라. 간접 접선했지. 얘가 안학수 동생이야. 얘. 아직도 바른말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학교 오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나를 완전히 빨갱이 동생이라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관사에서 생활하던 가족들은 달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좌제를 적용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potential spy family라고 잠재적 간첩 가족으로 해가지고 관리 시작하게 하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 못 견뎌 결국은 우리가 다 교장 간수도 비우고 그 포항에 산 중턱에 달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서 지내게 됐죠. 그런데 1992년 가족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북한에서 안하사를 만났다는 한 귀순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는 안하사에게서 직접 들었다며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당시 안하사가 베트공의 포로로 잡힌 뒤 중국을 거쳐 평양으로 끌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처음으로 베트남전 국군 포로를 인정했습니다. 2009년에서야 국군 포로로 인정된 안학수. 그러나 그는 이미 북한에서 사망한 뒤였습니다. 안하사는 1975년 말경 만주로 탈출하려다 체포돼 간첩죄로 평양 근교에서 총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군 당국과 정부는 안학수가 포로였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동생 용수 씨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입수한 문서들입니다. 당시 외무부 문서, 실종자 명단에 안학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확인되진 않았으나 포로로 간주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최고 정보 수사기관 중앙정보부 문서에서도 안학수는 월남에서 납치된 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또한 1969년 이미 안학수가 포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포로 안하사는 왜 월북자가 되었던 것일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는 당시 군과 정권이 국군 포로와 실종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학수 하사뿐만 아니라 또 실종된 장병들이 있는데 그 실종된 장병에 대한 정보가 미군 쪽 자료에는 나와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우리는 포로가 없다. 나중에 파리 평화협정 맺을 때도 미국 쪽에서 포로 교환을 할 텐데 한국 정부 쪽에다 이제 문의를 하죠. 니네 혹시 포로 있냐? 없다. 전쟁을 하는데 포로가 없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뭐 추측을 해서 얘기하기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한국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당시 야당의 반대 속에서 박정희 정권이 강행했던 베트남전 파병. 외국 부대로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이 참전했습니다. (5천 명이) 넘게 사망했고 부상자도 1만 명이 넘는 상황이었지만 정작 한국군 실종자와 포로는 없었습니다. 1973년 휴전 당시 미군 포로 591명이 석방된 것과 대조됩니다. 철군 당시 이세호 주월 한국군 사령관은 자진해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포로나 실종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권의 이러한 대응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삼선 개헌과 유신 체제 수립으로 공격거리가 많이 있던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이 월남 파병과 그에 따른 포로 발생건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 간에 이것을 이 공론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했던 거겠죠. 월북자 빨갱이의 가족으로 43년을 살아온 안학수 하사의 동생 안용수 씨. 안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지금도 약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내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거고, 이 약은 내 신경 영양제고, 그다음 이 약들은 이제 항우울제 그리고 수면 유도제, 구타당하고 난리 미행하고 뭐 고문하고 그리고 뭐 윽박지르고 언어 폭력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이 사람이 정상 생활하는데 자꾸 이게 녹음 테이프처럼 다 저장이 돼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안학수 하사는 2010년이 되어서야 전사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문 등 가족의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잘못을 인정받고 싶었다는 안용수 씨. 하지만 유족 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유족연금은 부모나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데 안 하사의 부모님은 청구 시점 이전에 이미 사망해 수급권이 상실됐다는 것. 동생 용수 씨는 아이의 청구 자격이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처리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뒤늦게 처리해놓고. 당연히 아버님은 전사자 판정 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2001년 9월 20일자로 돌아가요. 이런 부당한 짓을 하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 1990년대 말 기밀 해제된 국방부의 포로 관련 문서입니다. 네. 여기 한국인 실종자와 포로 18명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안학수 하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서의 일정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다면 안학수 하사에 대한 명예가 훨씬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근데 모른 척 했다라는 거죠. 포로가 되면 포로에 대해서 우리가 소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포로를 안 보내주면 이건 정부 부담이 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무능이 되는 거고, 욕을 먹는 거잖아요. 국가는 포로 송환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박종환 씨. 국방부가 뒤늦게 인정한 베트남전 포로입니다. 포로였던 그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국가가 아닌 태권도 덕이었습니다. 1967년 태권도 교관으로 메콩강 유역 월남 7사단에 파견된 그는 이듬해 1월 미토 전투에서 속칭 베트공에 납치됐습니다. 눈 떠 보니까 내가 포로더라고요. 정신 차려 보니까. 그래서 뭐 개 끌리다시 끌려다니고 도망가니까 신발 벗기고 그냥 뒤로 묶여가 목도 그냥 고개 울무해가지고 상대방도 앞에서 묶고 해가지고 내 앞에 창 세워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한 100여 명 쭉 끌어다니는데 미군들은 저 포로 수용소에 왜냐하면 하노이에 있는 거 힐트를 하는 호텔을 하는데 거기다 수용하지만 한국군은 용병이기 때문에 수용도 안 된다. 태권도를 가르쳤던 베트공 제자의 도움으로 캄보디아로 탈출했다. 그곳에서도 간첩으로 몰려 502일간의 복역하다 풀려난 박 씨.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 보니 병적이 말소돼 있었습니다. 포로나 실종자는 있을 수 없다는 군 당국의 방침 때문입니다. 병사 처리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뭐 해방군이 됐으니까 국방부에 가서 물으니까 아 당신 아들 말이야 총각골을 메고 북한에 가냐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젊은 나이에 20대 그죠? 조국이 가라에 갔잖아요. 월남 3년 용사들 참 불쌍해요. 내가 보면 진짜 불쌍하다. 유종철 씨 역시 베트남전 국군 포로입니다. 1972년 맹호사단 소속으로 파병된 유 씨. 한국군 최대 격전지였던 베트남 중부전선 앙케패스 전투에서 팔과 가슴에 관통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총이 설치한 곳이지. 여기가 좀. 그리고 심지어 다 끊기가 이런 손가락이 병신 데가 있지. 총알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 총알을 여기 째서 빼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탈출하다가 맞은 총알이 설치가 되지. 여기 머리가 없으시죠? 머리가 없습니다. 의식을 깼을 때는 그 포로 소용 쓰더라고요. 그러면 대나무 막 이렇게 꽃피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포로 소용 쓰였습니다. 소름이라는 것은 배고픔을 제일 못 이기지. 배고픔을. 우리 그거 당시에 이가 있었으면 이도 배가 피를 마르면 그랬는데 그 정도의 고충을 있은 거지. 유정철 씨가 실종되자 국가는 그를 전사 처리했고 현충원의 묘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베트남 쪽에서 한국 대사관에 한국군 포로 1명을 송환하겠다 통보해온 겁니다. 난처해진 국방부는 포로가 아닌 실종자로 처리하기 위해 민간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조처를 취했습니다. 포로가 된 지 11개월 만에 풀려난 유종철 씨. 공항에 나설 때 그는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국가는 비겁했습니다. 비행기 착륙하면 손님들 나올까 합니까? 내 차를 딱 대서 서점 딱 하니까 손질하면서 태우기를 주더라고요. 흔들으라고 하던가요? 흔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만세 해라 이러더라고요. 포로가 없다던 군의 발표를 일순간에 거짓말로 만든 유종철 씨. 그의 호적엔 부활이라는 전대미문의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월남전을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 중에 작전 중에 내가 포로가 됐으면 거기서 내가 1년 동안 있을 때 그만 모진 고문을 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무엇을 해주느냐 이건 내게. 지금까지 행방을 알지 못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김준표 씨의 큰아버지 김인식 대위입니다. 당시 육사를 입학할 정도로 마을의 엘리트였던 김 대위. 육사 졸업 후 1971년 유도 교관으로 베트남에 파견됐습니다. 유도복을 유도를 하셨고 되게 몸이 되게 건장했다고 들었어요. 군에서 많은 성취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김 장군은 그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누구보다 자부심도 컸던 김인식 대위. 착실하게 훈련과 교육을 수료한 모범적인 장교였습니다. 한 차례 베트남전 참전 후 3년 뒤 다시 파견된 김 대위. 하지만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김 대위가 탈영했다며 병적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쓰신 국가의 명령을 받고 참전한 군인을 국가가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96년 7월 6일에 미국에서 알려온 거라며 월남 파병 행불제 명단에 나왔습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형의 행방을 애타게 찾던 김준표 씨의 아버지는 끝내 한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김준표 씨가 직접 큰아버지의 행적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거라곤 병적 기록이 유일합니다. 왜 탈삭이 됐는지도 없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어떻게 군인 한 명의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그냥 탈영이라고 처리하고 후속 조치도 우리가 알 수 없느냐라고 좀 물어봤던 거예요. 본인은 또 조금 의아하긴 한데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은 이거밖에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Investigative and recovery missions in search of missing Americans take DPAA personnel to distant, remote, and often dangerous locations all over the globe. Continue to search the battlefields of World War II. 미국은 국방부 산하에 전담 부서를 두고 포로와 실종자를 찾는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To the DPAA
국가를 위해 전쟁에서 전사 실종된 미군의 유해를 찾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돌아온 그들 앞에 최고의 예우를 표합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은 미군 전쟁 포로 실종자의 날입니다.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김인식 대위. 이곳은 경주 김씨 집성촌으로 주민 대부분이 김대위의 친척들입니다. 친척들은 지금도 김대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말이야. 말이 듣나? 뭔가를 붙잡고 돼지가 어머니 가면 한 3년 된 걸린다 갔다 온다 이라대. 그래 잘 있으라 컸고.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니까 그래. 제사를 안 지냈잖아요. 제사는 안 지냈지. 죽은지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이 돼야 뭐. 확인이 돼야 뭐. 제사를 지니고 안 지니고. 생각도 지금도 하고. 아니 물론 살았다고 막 생각하고 있지. 그래. 어디 가도 사람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아 있어가고 우리가 산단에 한 번이나 가시는 그래서 다 그 언제 올랬니? 사이는 살았으면 언제든 찾아오느라 좀 보고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간단다. 김인식 대위 사례를 보면 결국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탈영으로 처리해 봤다라는 보호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소모품으로서 그냥 사용해버리고 마는 군대 국가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시에 행방불명이 되면 전사자로 처리를 합니다. 6.25 전쟁에서도 우리가 그 시체를 못 찾는 엄청 많아요. 그럼 행불이잖아요. 그런데 전사자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전사자로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탈영이라고 해서 불명예를 이제 줬던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거고요. 이런 상황이 베트남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6.25 한국전쟁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한 유서 깊은 사찰 통도사. 그런데 사찰 건물 곳곳에 특이한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탱크하고 배 모양의 낙서가 지금 나오고. 사찰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림들. 처음에 스님들도 낙서로 생각했습니다. 보통 학교 다닐 때 이제 여행 같은 거 오면 장난으로 옛날 어른들 장난으로 자기 흔적 남기다 그리시는 분들 그런 거 아닐까? 소풍원 애들이 장난 삼아서 그렸겠지. 먼저 여기 열려 있는 공간이니까. 건물 안에서는 글씨도 발견됩니다. 누군가의 집 주소로 추정됩니다. 경상북도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경상북도로까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알아보기는 힘들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시도 쓰여 있습니다. 가노라 통도사야, 잘 있거라 전우들아.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에 머물던 군인이 쓴 글입니다. 그들은 어쩌다 사찰로 들어오게 됐을까? 국군의 마지막 저지선이었던 낙동강. 영천 전투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속출하는 부상자들은 당시 부산에 있던 국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은 턱없이 모자랐던 상태. 이 사방이 전부 들판이었는데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야전병원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일제 강점기 지어진 온천장 시설을 이용해 야전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국군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는 동안 이곳은 부상 군인을 치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상자가 최소한 또 한 몇천, 7천, 8천 명 수준은 됐을 것이다. 다 처리할 수가 없었죠.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결국 그 치료의 최후 후반 거점이 부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 후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국군은 서울을 향해 북진했고
육군 병원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중상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군은 그들을 이곳 통도사로 보냈습니다. 통도사 벽에 남은 글과 그림은 당시 사찰에서 치료받던 군인들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참전 군인 유창수 어르신도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넘쳐나는 부상병들로 통도사는 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장소가 부족해 법당이나 스님들의 거처까지 부상병들로 채워졌습니다. 한 실에 한 실에 한 500명서 이래 이거 넓질 않았어 그때. 소총병이었던 어르신은 다리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파편 여기가 다 파편 빼내려고요 한 적이. 여기 사태 이렇게 들어가. 이 부상이 심한 전우들도 있었어요. 전투 중이야 그거야 뭐 말도 못하지요. 당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상이 심한 군인들은 통도사에서 강제 전역되기도 했습니다. 고 박규원 소위도 그랬습니다.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던 박 소위는 치료 중 소집 해제되었고 사망 당시 일반인 신분이었습니다. 때문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전역을 시켜버렸습니다. 다친 군인을 이렇게 그냥 전역시켜버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군복은 우리가 수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군복을 입고 죽는 것을 군인은 이제 명예롭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낙동강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중상을 입은 군인한테 이 군복을 수의로 입을 그 권리마저 뺏었다는 것이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거죠. 사망한 지 69년이 지나서야 한국전쟁의 전사자로서 인정이 됐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상당히 어려웠죠. 제일 어려웠던 게 박규원 소위가 통도사의 군병원에 입원했느냐라는 입원자 기록이 명부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도 우리가 못 찾고 있고. 당시 통도사에서는 치료 중 사망한 군인을 화장하는 연기가 매일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이 없어 구존으로만 전해 내려왔습니다. 보광중학교에 있었던 학생으로서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6.25 전쟁이 있고 나서 여기가 통도사가 육군 병원으로서 사용이 될 때 돌아가신 전투에서 다치셔서 오셔 중상을 입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하루에도 10분 이상씩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화장장을 와서 장장에서 태웠다라는 증언을 저희가 들은 게 있습니다. 1994년 통도사 박물관 토목 공사 당시 주사기와 약병 등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통도사 국군병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9년 통도사 용화전 불상 속에 봉안된 유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서 꾸러미가 발견됩니다. 1952년 통도사 구화 스님이 붓글씨로 쓴 영기문. 그 속에 통도사 육군병원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변 후 국군 상위병 3,000여 명이 입사했다. 그동안 통도사는 참전 군인의 증언 등을 수집해 육군병원의 존재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손톱도 안 들어갔어요. 이런 게 있다 해도 역사 있는 그대로가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될 거다. 그 당시에 우리가 2년이라는 그 세월을 저를 배워주고 그렇게 호국 불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록이 없다면 이건 당신들 책임 아니냐 내가.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 저 군사 편찬 연구소 지난해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조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야전병원 분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조사가 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 근거 자료를 찾아서
관계기관에 전파를 했고 지금 아직 군 내부 자료를 지금 현재 각 군과 협조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5월 통도사 육군병원 분원을 공식 인정했지만 누가 입원했고 사망했는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죽어나가니까 그 당시에는 막 다 죽어나가니까 치료를 못 받고 했던 분들을 영원히 우리가 달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라고 생각해. 우리 지금 사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국가가 어떻게 지켰냐 이 말이죠. 신하직격의 통도사에서 치료를 받았던 군인 명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방부에 회신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통도사 입원 치료자 현황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결국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 신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의료 기록은 그렇다 칩니다. 없을 수도 있고 기록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입원을 하면 환자 명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 명부는 국방부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록을 하나만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의지의 문제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이 6.25 전쟁 때 치열하게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켰다. 당신은 훌륭한 군이다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강태용 씨. 강 씨의 외삼촌은 한국전쟁 때 사망했습니다. 고 현종석 상병입니다. 삼촌님, 저 왔습니다. 태용이 왔습니다. 외할머니 손에 자란 강 씨는 어린 시절 현상병이 군에서 병에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언제 돌아가신 것도 할머니는 모르고 있어요. 6.25 때만 돌아가신 거 알고 있지. 그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화장을 해가지고 요만한 뭐 상자 하나를 이렇게 주고는 그걸로 끝이었답니다. 전사가 아닌 병사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은 어땠는지, 언제 사망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갈 때마다 이 비석 앞에서 불쌍한 놈 했던 기억이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라 있어야 될 텐데 너 어쩌다가 좀 나라에 가서 정말 군에 가서 병 아파서 죽었냐, 싸우지도 못하고 죽었냐, 그런 뜻도 있을 거고. 한국 전쟁 당시 군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해 죽거나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해도 전사나 순직 처리하지 않고 병사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90년대) 육군은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한국 전쟁 당시 병사와 실종 처리된 군인 약 1만 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현종석 상병도 전사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24년이 지나도록 유가족에게 통보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사 또는 순직 사실이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은 군인이 2,000명이 넘습니다. 강태용 씨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관심과 예우가 아쉽습니다. 저 말고 그 많은 그 전사자들은 어떡합니까? 정부는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또 월남에 그 이국만리 월남에 가서 그 실종되신 그 전사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정말 나라에 돌아가신 이 영혼들을 한을 못 풀어드릴 거고 또 살아있는 또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그 많은 유족들 그 한을 어떻게 풉니까? 왜 유가족에게 일찍 통보하지 않았는지 군에 물었습니다. 육군 본부는 서면을 통해 행정력을 총동원했으나 주소 미확인, 주소 오류, 유가족 연락 두절, 북한 지역 주소 기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보하지 못했다 답했습니다. 강태용 씨에게 현상병의 전사 사실을 알려준 곳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의 늦장 통보에 대한 다른 민원을 조사하던 중 고 현종석 상병의 유족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탕명석 선생님이 마침 독립유공자시니까 그 국가보훈처에서 그 독립유공자로 등록하신 분들 유가족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보훈처에 요청을 드렸더니 그 인터뷰하신 강태용 선생님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거죠.
권익위는 육군에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전사, 순직 결정을 통보하라 권고했습니다. 나라가 있구나. 이런 정부가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는구나 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군 복무 중 사망하고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3만 9천여 명. 이들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밝혀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존립이옵니다. 군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제정된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 3항. 군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군인들에게 죽음을 무릅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국가의 책임을 먼저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든 혹은 얼마나 부담이 되든 원칙적이고 일관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 전쟁 시기 통도사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상 규명, 베트남 전쟁 시기 포로로서 고초를 당했던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 무엇보다 더 이상 군대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 이 모든 것이 국가의 몫입니다.